네, 이제 본격적으로 제3세션 시작하겠습니다. 3세션의 주제는 가스산업 대응 전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지는 동안 질문이 있으시면 페이스북 본 행사 페이지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션 진행 방식은 앞서 동일하게 20분 발표, 50분 토론, 10분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3세션 진행을 맡아주실 박희천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님과 패널분들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천 교수님의 진행으로 3세션 가스산업 대응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인하대학교 박희천입니다. 우선 발표에 앞서서 발표자분하고 패널 분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우선 류관홍 교수님이 지금 현재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로 계시고 변호사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재용 포스코 경영연구소 수석 연구원이십니다. 세 번째로는 석광훈 여화여자대학교 소비자학과의 겸임교수로 계시는 석광훈 박사십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한국가스공사 경영연구소장으로 계시는 이기호 박사십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에너지 전환에 따른 이 전력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 가스 산업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에너지 전환이 이행이 되면은 이 재생에너지 간헐성 보안 문제가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원자력, 그 다음에 석탄 발전의 부족분을 이 가스 산업이 보충을 해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물론 이런 일이 발생하면 되지 않겠지만은 20%인 재생 전력의 목표가 미달될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이 가스 산업이 보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가스 산업의 경우 이 시장 자체가 국내적으로 그렇게 녹록치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가스 시장의 경우는 상당히 이제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계약으로만 도입을 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에너지 전환에 따른 이 수요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이 과도한 개입, 과거에 한 예로 이 가스 가격에 연료비 연동제 같은 게 중단이 될 경우에는 가스 수요는 늘고, 또 얼마 지나서 이 미수금을 해소하는데 가스 가격이 석유에 비해서 경쟁력이 상실하면 또 문제가 발생하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 이 가스 발전 부문의 경우 가스 발전의 이 경제성, 그러니까 하나는 S&P 가격이 낮을 경우, 아니면은 이 설비 이용률이 현재 상당히 낮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경제성이 없을 경우 누가 이 가스 산업에 투자를 할 건가, 가스 발전에 투자할 건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늘 이 LNG 발전이 확대 가능한지, 그래서 대응 전략을 오늘 발제를 맡으신 류 교수님께서 자세히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넘기는 건 어떻게 하죠? 위에서 해야 되는구나. 네. 사실은 박희천 교수님이나 우리 이기호 수장님이 저보다 가스 시장에 대해서는 훨씬 더 잘 아실 텐데 제가 이렇게 간 크게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는 최근 에너지 관련해서 모임을 갔는데 다니면 이렇게 많이 오신 경우를 못 봤는데요. 에너지경제신문이 능력이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숙제로 받은 것처럼 에너지 전환과 가스 산업의 대응 전략, 저 앞에 시계가 돌아가기 때문에 최대한 맞춰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목차 같은 건 넘어가고요. 제일 중요한 건 오전에도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에너지 문제의 충격을 가장 크게 준 것이 신재생이라는 거고요. 신기후 체제고 CO2라는 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는데 우리 정부가 아시는 것처럼 에너지 정책에서 큰 두 가지 이번 정부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위험한 에너지인 원자력에서 벗어나자. 두 번째는 석탄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두 개의 에너지원에서 생기는 감축분을 늘릴 수 있는 건 신재생과 LNG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늘 아쉬워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에너지 정책이 정상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사회적 합의인데요. 원전 때문에 신고리 5, 6호기에 대해서는 공론화위원회가 출범됐는데 아시다시피 적법성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즉 에너지 정책에 대한 결정권은 공론화위원회가 아니라 국회 아니냐 대통령 아니냐 왜 이걸 그쪽에 던지느냐 하는 다툼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에너지 문제는 단순히 에너지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경제의 문제이고 물의 문제이고 식량의 문제이고 환경의 문제입니다. 우리 미래와도 관련된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같이 묶어서 봐야 되는데 이걸 통합적으로 보자는 이야기는 아직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신재생 하나 때문에요. 얼마 전 한 10년 전에 중동에서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신재생입니다. 바이오 때문에 바이오 연료를 키우느라고 밀 생산이 줄었고 그 밀 생산이 줄은 것이 결국에 빵값이 올랐고 그게 중동 혁명의 아주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재생한다고 농지에 이 태양광 깔고 뭐 하는 게 옳은 거냐? 이것도 지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합의가 돼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에너지 산업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가 돼야 돼요. 신재생은 국내에 다 좋습니다. 뭐 산도 깎고 논에도 깔고 할 수 있어요. 내부적인 문제니까. 그러나 석유와 가스는 우리나라에 자원이 없다 보니까 주어진 외생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는 산업 구조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해가 되고 에너지 정책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탈석탄, 탈원전을 좋다, 받아들입니다. 예스 하고 받아들이면 신재생이 과연 이 줄어든 것을 얼마나 책임질 수 있는가. 또 신재생이 못하게 되면 결국에 천연가스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오늘 지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결론으로 갑니다. 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문제점은 이 앞 페이지에 여기 이제 페이지 넘어가 버렸는데요. 정혜성이라는 우리 박사님이 중장기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한 전력 시장 운영 방안 이런 보고서에 나온 건데요. 자세한 설명은 줄이고 이 그림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파란색 그림이 세 개가 가는데 그 중에 꼭 하나 집어넣어야 될 것이 2011년 9.15 정전입니다. 그 전에는 발전기를 덜 지어가지고 2011년에 수급 문제가 발생됐고 그 이후에 과감히 지어서 13, 16년 사이에 발전 설비가 엄청나게 진입을 합니다. 지금 원전 줄이고 뭐 석탄 어떻게 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그때 많이 지어서 나온 효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는 딱 한마디로 피크 부하, 이 부하를 책임지고 있는 천연가스가 적자 상태다. 적자가 발생할 위험성이 아주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중요한데요. 여기서 몇 가지 시사점은 8차 수급 계획과 수요가 2%, 전력에 대한 수요가 2% 증가한다 치면 뭐 천연가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늘어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신재생 10% 떨어져도 큰 차이가 안 나타납니다. 여기서 제일 충격적인 신재생 천연가스 부분이 제일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탄소 감축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50%로 정하니까, 목표로 50% 정하니까 원전은 80% 놓고 유연탄이 76에서 66으로 10% 떨어졌을 때 복합화력 부분에서 19.25에서 24.60으로 늘어난다. 이게 이제 뭐 정확할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결국에 천연가스라는 것이 더 들어오고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유연탄 부분, 석탄 발전 부분이 충격이 와야 되고, 그 원인은 또다시 CO2 감축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표입니다. 이미 문제가 나왔습니다. 요금 이제 원전하고 석탄을 줄이다 보니까 문제가 나왔어요. 한전이 적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요금 올려줄 거냐, 한전 적자를 수용하고 예전처럼 세금으로 오르면 때울 것이냐,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저는 가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해야 되니까요. 가스로 넘어가면 우리나라 이 가스 도입 현황은 이렇습니다. 가스공사가 이제 뭐 대부분 해 오니까요. 2016년 현황에 여기에 국가들이 있고요. 2017년에는 딱 한 가지 미국산 셰일가스가 작년부터 도입이 되고 있다는 점, 이제 그렇고요. 그럼 대부분 이렇고, 직수입 현황을 보면 이제 가스공사가 들여오는 게 아니라 일반 민간 발전사나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부발전처럼 발전사가 들여오고 있는데요. 17년 부분은 5.7%, 약 6%가 아니라 거기서 좀 늘어나서 상당히 늘어났다고 치는데, 그래도 대부분의 물량은 가스공사가 수입해 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민감하지만 말을 안 할 수 없는 게, 이 천연가스 시장, 가스 시장이 커지다 보면 또다시 구조 개편이라는 그런 민감한 쟁점이 튀어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그림을 보면, 이 글씨도 작고 그렇지만 저는 이제 간단히 이럽니다. 97년 한 건 있고요, 2007년 있고 2017년입니다. 97년경에 가스공사 민영화, 그때 IMF 당시에 민영화 이야기가 나왔고, 그걸 추진을 하다가 못했고 2007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다시 추진을 한 게 2008년 가스산업 경쟁 도입이라는 계획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10년 후에 충격이 오는데, 그게 지금까지 오는데, 그것이 새로 들어선 우리 문재인 정권에서의 새로운 에너지 전환 정책 때문에 또 한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생겼습니다. 이게 큰 주기로 10년씩 보니까 약간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꼭 알아야 될 게 LNG 산업 자체의 위험입니다. 이거 석유가스는 아주 정치적인 재화죠. 그냥 시장에서 이렇게 막 휴대폰처럼 만들 수 없습니다. 못 팔면 못 파는 거죠. 유가도 시리아에서 사태 나면 올라가고, 이란에 대해서 제재하면 올라가고, 정치적인 재화입니다. 더 중요한 문제점은 우리나라 안에 석유가스가 없다는 거죠. 이거 뭐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원 개발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있어도 저기 동해가스전 그거 겨울에 이미 바닥이 나고 있지만, 그때 생산 단기에서도 겨울에 한 달 쓰면 끝나는 물량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물론 거의 전무합니다. 그리고 이 산업은 프로젝트가 아주 크고 10조 이상, 천연가스 캐려면 10조 이상 집어넣어야 됩니다. 대형 프로젝트는. 리스크가 10조 이상 사업이다 보니까 얼마나 리스크가 크겠어요. 그냥 완전히 바다 뚫어야지, 항만 지어야지, 그거 액화 시설 지어야지, 배도 새로 지어야지. 이것처럼 큰 프로젝트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 계약을 요구합니다. 10조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20년 장기 계약을 반드시 체결하라는 것이죠.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사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LNG 개발과 계약의 특성, 이건 좀 뒤에 또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해외적인 상황을 국내로 들어오면, 국내에는 도매 시장에서는 가스공사라는 공기업이 사실상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마켓이 아직 형성이 안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런 우리 산업의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국제 천연가스 시장 스팟 가격 동향이라는데, 이게 국제 천연가스 시장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맨 위는 일본하고 우리하고 중국하고 대만하고 가격이, 중간이 딱 유럽이고 맨 아래가 미국입니다. 가격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맨 왼쪽하고 맨 오른쪽은 저유가 상태에서는 가격이 세계가 수렴하고, 유가가 올라가면 얘가 격차가 아주 커집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걸 그러면 왜 깨트리지 못하느냐? 쉽지 않습니다. 이게 시장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어서요. 미국 거 싸게 싸면 되겠는데, 그렇지, 그럴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도.
변화 예측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천연가스의 공급 여력은 어떠냐? 쭉 보시면 알겠지만 맨 국가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이미 뭐 가동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건설 중인 거고, 네 번째 라인에 있는 것은 아직 잠재량은 있지만 금융이 안 일어나서 개발을 못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근데 보시면 미국 물량 엄청나고요. 캐나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가스공사가 성공한 모잠비크도 있고요. 러시아도 있고, 상당히 물량 자체에 대한 시장에서 또는 뭐 그냥 물리적으로 물량 자체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LNG 계약의 특징을 한번 말씀드리면, 장기 계약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항 조항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카타르에서 예를 들어 뭐 계약을 하면, 옛날 처음에 우리나라가 가스 도입할 때는 그렇게 써 있어요. 평택항, 그 이외의 항은 못 갔습니다. 지금은 풀렸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안에 있는 평택이든 인천이든 통영이든 괜찮지만 원칙적으로 다른 항구에는 못 갑니다. 이상하다 생각되겠지만 그리 이상한 건 아닙니다. 첫 번째, 세이프티 문제입니다. 이상한 곳에 가서 하역하다가 사고 나면 배 날라가고 시설 날라가고, 배값만 해도 2,500억인데요. 가스값 500억 다 날라가. 그거 안전 문제. 두 번째, 그 과정에서 생기는 그 시세 차익을 셀러가 먹겠다는 거죠. 바이어 너는 이거 돌려서 딴 데 팔지 마. 이런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고요. 유가 연동은 우리가 일본이 처음에 LNG를 도입할 때 우리 동아시아에는 시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어떻게 산정했냐면, 발전소에서 1kW 나오는데 석유가, 중유가 얼마 들어갔고 똑같은 전기가 나오는데 가스가 얼마가 들어가 하다 보니까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을 연동시켜 놨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크오어 페이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이것은 매수인은 무조건 가져가 이겁니다. 가져가도 좋고 무조건 가져가는 아니네요. 가져가든 안 가져가든 따지지 않는데 돈은 무조건 내 이겁니다. 그런 조항들이 있어요. 뭐 이상한 것 같지만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돈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건을 나가든 안 가든 나 원금과 이자를 받아야 되니까 반드시 이런 조항을 넣어달라 이렇게 요구하겠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법학하는 사람 입장에서 아주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목적항 조항이 미국산 LNG는 깨졌습니다. 그것은 물론 미국산 LNG가 깨질 수밖에 없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목적항 조항 이런 거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다라고 그래서 원칙적으로 수용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거 풀렸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소송이 걸려가지고요, 이 맨 밑에 그러니까 TOP하고 유가 연동에 대해서 약간 완화되는, 그렇다고 폐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를 여기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이게 이제 중재 케이스인데요. 영어 다 잘하시니까 다 금방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운데 두 번째 줄에 adjust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완하라, 조정하라는 이야기죠. 어떤 계약 공식을 조정하라는 게, 그게 유가 연동 방식에서 이게 너무 부당하니까 좀 손을 봐라라는 겁니다. 다만 이 조정으로, 이 중재로 사건이 해결된 것이 아니고, 여전히 가스프롬과 RWE는 유가 연동 방식을 고수하지만 다른 걸로 보완을 했을 뿐이지, 가스공사는 가스프롬은 여전히 유가 연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에서 공정거래법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2012년에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6년이 지나고 앞으로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나오게 되면 변화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유가연동 계약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2014년까지 보시면 50대 50대 아니에요. 이제 가스관 경쟁이 유럽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유가 엄청나게 뛰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는 못 보고 있는데요. $70 이미 넘어가서 그걸 안정적으로 유지하네요. 그러면 이 말은 유가가 올랐으니까 가스값도 오를 수밖에 없다.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결론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스를 앞으로 얼마를 들여와야 될지에 대해서 답이 주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탄소 배출량을 얼마나 줄일 것인가, 이거 확정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원자력과 석탄을 얼마나 줄일 거 답이 나오고, 그리고 신재생은 과연
2030년에 20% 할 수 있느냐, 10%밖에 못 하느냐, 또는 15%냐,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그 다음에 남는 천연가스 부분이 답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아직 시간 멀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또 뒤에 말씀드리지만, 그래야만 천연가스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데요. 물량은 이제 정해질 거고요. 그리고 또 가격과 시장 제도,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논의되고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보셔야 될 게 2024년, 25년 되면 가스공사가 장기 도입 계약을 해놨던 것 중에 2024에서 2025년 사이에 약 1,000만 톤 또는 그 정도 물량이 이미 줄어듭니다. 거기에다가 만약에 석탄이나 원전을 줄여서 추가 물량이 나오게 되면 그게 어느 물량, 어느 정도의 물량인지에 대해서가 지금 이 가스 시장에서 뭘 하고 싶은 사람 또는 가스공사 입장에서는 불확실한 부분입니다. 이게 해소돼야 되는데요. 이건 이거 애경련이 만들어서 발표한 거니까 이건 이 정확성 여부는 떠나서요. 우리는 안 쓸 수가 없죠. 16년 실적치 대비해서 추가 LNG입니다. 지금 자연 감소분 빼고 1,100만 톤이 있고요. 7차 계획 대비하면 2,300만 톤입니다. 딱 중간하면 한 1,500에서 2,000만 톤 될까요? 그렇게 해도 될지 안 될지 저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건데? 그럼 이런 물량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1,000만 톤에 그냥 최소해서 1,000만 톤, 2,000만 톤이라는 물량이 필요하면 쟁점이 이겁니다. 누가 사올 건데? 과연 그냥 지금처럼 가스공사한테 그걸 사오라고 줄 거야? 아니면 발전사 또는 새로운 누가 나와서 할 거야? 하는 문제가 당연히 우리가 좋든 싫든 간에 논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중요한 쟁점이 있습니다. 언제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신규 프로젝트 한다고 쳐도요, 3년에서 5년 걸립니다. 계약만 해도 심지어 2년씩 걸릴 수 있어요. 거기에 플랜트 지어야죠. 배 짓는 것도 3년 걸립니다. 그래서 5년의 시간을 줘야 돼요. 그럼 25년에 들어와도 2020년에 계약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 시간이 안 남았어요. 그리고 시장 제도 변화에 따른 쟁점은 이런 기존의 도입 계약 경직성이 좀 해소될 것이냐, 그러면 우리들한테 과연 유리한 계약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데 만약에 2025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너무 바짝 2021년 이렇게 계약을 하라고 그러면요, 비싸게 사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비싸게 사왔다고 또 혼낼 거고요. 또 하나는 시장 제도로 변화를 주면 이게 이제 가스공사 노동조합이나 이렇게 다른 여러분 경제학자들도 주장하는 건데, 여러 플레이어가 생기면 출혈 경쟁이 나타나서 오히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하는 주장도 있고요. 세 번째는 과연 이런 가스 시장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수용할 거냐, 이해가 당사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게 숨어 있는 쟁점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넘어가고. 그리고 또 하나 꼭 논의해야 되는 게, 만약에 시장이 이렇게 플레이어들이 여럿이 생기면 공정성 확보라는 게 제일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가스공사가 가지고 있는 배관망과 저장 탱크를 제3자가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차별 없이 쓸 수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해서, 또 두 번째는요, 그럼 도매시장은 풀고 소매시장은 그냥 놔둘 건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이 부분이요. 그리고 발전과 가스 시장이 지금은 분리되어 있는데, 예컨대 발전사들이 가스를 사오면 가스공사도 천연가스 발전 나도 할 수 있어, 삼천리 도시가스도 나도 발전에 들어갈래, 이런 이야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 부분이 생기면 그거에 대한 이제 규제 기간이 또 필요하겠죠. 한두 가지 쟁점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LNG 관련해서 지금 나오는 게 남북로 파이프라인 문제하고요. 그리고 해외 자원 개발 필요성 부분이 있습니다. 남북로 파이프라인은 가능한가? 위험성에 대해서 얼마나 분석해봤어 하는 문제입니다. 해외 자원 개발은 첫 번째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소유가스가 하나도 없는 나라예요. 그러면 요 부분은 빼놓고 시장 이야기만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적절한 수준에서는 자원 개발이 여전히 필요한데요. 남북로 파이프라인을 둘러싼 쟁점은 자세히는 안 하고 이런 문제만 나올 수 있다 말씀드리면, 지금 사할린 3 얘기하는데, 북방위원회에서는 야말가스 이야기를 해요. 사할린 3의 물량이 충분하면 야말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사할린 쪽에 공급 측면에서 가스프롬이 그렇게 충분한 물량이 없어요.
두 번째는 러시아 자체의 국가적 위험입니다. 서방 제재 국가예요. 달러 쉽게 줄 수가 없습니다. 사할린1은 특별한 건데요. 미국계 회사 엑소모빌이 터프하게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할린2는 국유화됐습니다. 다음 숙제가 북한입니다. 북한 뭐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아무 문제 없어요가 아니라 아무 문제가 다 생길 수 있어요. 우크라이나만 보십시오.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거 쉽게 이야기할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성 안 싸요. 지난데 조금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법적 쟁점은 이런 거예요. 통행권 어떻게 확보할 건데 파이프라인은 누구 거야? 러시아 거야? 우리 거야? 북한 거야? 수송요금과 통과요금 쉬울 것 같죠? 이거 합의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이라는 게 있어요. 수송요금, 통과요금 외에도 그 파이프라인을 통과를 허락하는 국가는 이 위에 보상으로 로열티 기타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 요구할 거예요. 그리고 세금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 표준, 그리고 여기서 사고 나면 어떻게 분쟁을 해결할 건데 글쎄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제가 학교에서 나와서 변호사 차려도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큰 건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경제성인데요. 이거 2010년 이야기고 이거는 단순한 전제하에 이야기가 된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건 완전히 전제를 새로 시작하고 모든 걸 새로 이야기를 해야 될 거예요. 많이 안 넘기기 위해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자, 꼭 고려해야 될 게 맨 먼저 온실가스 감축 어떻게 할 건데, 얼마나 할 건데, 그리고 에너지 원별 전원 구성을 믹스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고, 그게 다음에 바로 나올 수 있는 게 가스 LNG로 얼마나 수입해 올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동시에 진행되어야 될 게 국내 천연가스 시장을 어떻게 새로 손볼 거냐, 아니면 있는 대로 갈 거냐, 뭐가 더 옳은 거냐 논의를 해야 되고요. 그 전제 조건으로 중요한 것이 3년에서 5년은 리드 타임이 꼭 부여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비싸게 사요. 그런 바보짓은 또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남북로 파이프라인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냉정하고 정말 객관적으로 잘 판단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사님,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지금 그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에너지 재생에너지 개발을 이제 추진하는데 실질적으로 상당 부분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천연가스 산업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논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고, 일단은 저희가 먼저 패널 토론자분들께 요구를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먼저 하재용 박사님이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무엇보다 뜻깊은 자리에 초청해 주시고 토론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가장 마지막 장에 보면 이제 전체적인 문제 해결의 순서를 제시하시면서 제일 먼저 말씀해 주셨던 것이 명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방법에 대한 결정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올해 결정되게 될 우리나라의 주요한 에너지 계획, 기후 계획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3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과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수정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예기본은 우리나라 국가의 최상위 에너지 계획이 되겠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은 우리나라의 최고 기후변화 대응 관련된 정책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 두 가지 정책은 정합성이 맞아야 하고 그것에 맞춰서 2030년까지 우리나라의 국가 대계가 이어져야겠지요. 아시는 바와 같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은 우리나라가 2015년에 파리 협정에서 국제사회를 향해서 저희가 던졌던 목표입니다. 2030년 우리나라 BAU 대비 37%를 줄이겠다고 했었던 국가 목표가 있었지요. 근데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약 1년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정부와 산업계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논의를 거쳐서 감축 목표를 정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25.7%는 국내에서 줄이고 11.3%는 해외에서 줄이기로 했습니다. 해외에서 줄이는 감축량이 9,600만 톤에 해당하는 많은 양이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줄이는 양 중에 에너지 신산업을 통해서 줄이는 양이 약 2,800만 톤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에너지 신산업과 해외 감축분에 대해서 정부 주도로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라고 정부가 맨 처음에 발표를 했었습니다만 최근에 들어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국내에서 일부 좀 많이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논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것에 맞춰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설정이 되면 그것에 맞춰서 그 다음 단계 에너지 원별 전원 구성 이런 쪽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이 올해 6월 30일 조금 늦어지면 7월 30일에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이 필요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교수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최근에 LNG 시장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LNG 시장은 예전에는 장기 물량 그리고 대량 물량으로 거래가 되던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요새는 중단기 물량, 소량 물량, 스팟 물량으로 거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던 목적항 조항이나 유가연동 프로세스, TOP 조항들과 같이 가스를 받게 되는 수요자 입장에서 좀 불리한 조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미국의 셰일가스 혁명을 통해서 시장에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러한 과거에 있었던 계약 관행들이 바뀌고 LNG도 석유와 같이 일종의 시장에서의 코모디티화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싱가포르에 출장을 갔다 왔었는데 싱가포르에 가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 트레이딩사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중에는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그리고 우리나라 주요 발전사들도 이미 트레이딩 컴퍼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거기에 진출을 해 있느냐? 이를테면 어느 발전사에서 앞으로 천연가스를 들여오고 싶을 때 현재는 이제 도시가스 그러니까 코가스를 통해서 가스공사를 통해서만 현재는 공급받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해외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통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가스 사업법에 의하면 직수입 외에는 우리가 가지고 온 물량을 다른 사람들한테 판매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셰일가스에 의해서 일어난 여러 가지 시장 변화가 현재 국내 기업으로 하여금 그런 변화를 일으켜서 해외에 어떤 지사를 만들고 자기네가 개인 기업이 필요한 전체 물량을 코가스를 통해서 공급받지 않고 직접 본인들이 계약을 해서 자기네 사업장으로 직접 공급하는 그런 방식의 어떻게 보면 직수입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시장의 변화를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도 조금 더 커지는 쪽으로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나 하고요. 현재 이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민간 쪽에서 생각할 때는 한국가스공사나 한국전력공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시장에서의 어떤 독점적인 지위가 앞으로는 조금씩 해소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그것에 맞춰서 어떤 제도적인 변화나 이런 것도 리드 타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앞서 나가는 방식으로 선제적으로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아시는 바와 같이 8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우리나라 국가 전체의 전력 수요가 일부 좀 줄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이게 더 줄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실제로 전력 수요 자체가 준다기보단 8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담기는 전력 수요가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업들 차원에서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기업들은 자체적인 발전소를 지을 계획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무슨 말이냐? 탄소 규제로 인해서 전력 가격이 올라갈 수 있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규제로 해서 전력 가격이 올라갈 수 있고 유가가 앞으로 상승할 수 있고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통해서 전체적인 S&P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을 전제하면 전력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반도체 기업들이나 철강 기업들 같은 경우에선 실제로 전력을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이것은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본인들의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LNG 발전소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시장의 변화는 이미 일어나고 있고, 한전과 가스공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어떤 독점적인 시장의 균형이 조금씩 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류 박사님께서 제기했던 것 중에 하나, 이제 이 LNG 시장의 경직성이 다소 완화된다. 이제 그게 다음에는 이 국내 기업 자체적으로 향후에 이 직수입을 늘리든지 아니면은 자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도 보는데, 여기서는 아마 우리가 토론을 해봐야겠습니다만은 전력 가격이 향후에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지금과 같이 전력 가격이 낮은 상태로 유지되면은 기업에서 할 수가 없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토론에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 다음으로는 이기호 소장님께서 토론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가스공사 경제경영연구소를 맡고 있는 이기호라고 합니다. 앞에 허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가스산업을 발전을 막는 원흉인 것 같아서요, 무지하게 부담스럽습니다.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의 핵심은 결국은 저희가 온실가스 감축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달성할 것이냐일 텐데요. 그렇게 될 때 이제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부분에서 결국은 줄여가야 될 거고, 거기에 그것을 그러면 커버해줄 그러한 에너지는 어떤 것인가,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것이 이제 주 토픽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모든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저희가 탈원전, 탈석탄이라는 걸 얘기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특히나 탈석탄을 얘기할 때 그를 대체하는 것이 신재생이 다 커버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그랬을 때 그 부분에서 상당 부분의 역할을 해야 될 것이 LNG라고 본다면, 그랬을 때 그러면 LNG 산업의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민간 기업들하고의 도입 관계라든가 이런 거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 게 국가적 차원에서 더 바람직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 이제 유건원 교수님께서 발표할 때도 말씀하셨지만, 그렇다면은 그러한 과정에서 지금 국제 LNG 시장 구조는 어떤 건지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2016년까지 LNG 수입에 있어서 두 번째 최다 수입국이었는데, 그거는 LNG에 국한되는 거지 천연가스 전체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이제 2017년에는 중국이 2위로 올라서고 저희가 3위로 떨어졌는데, 우리가 3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LNG 시장이라는 것이 특징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기 계약이 있고, 데스티네이션 클로즈가 있고, 그 다음에 유가 연동 아까 얘기하셨던 그 다음에 테이크페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처음 계약을 했던 일본의 영향이지만, 이와 같은 조건들에 있어서 특히나 다 아시겠지만 목적지 제한 조항 같은 경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는 어떻게 보냐 하면, 독점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 최대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개별 소비자별로 가격 차별을 해야 됩니다. 최대한 소비자가 낼 수 있는 가격을 받아내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재판매 금지거든요. 그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그런데 목적지 제한 조항이 바로 그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재판매를 막습니다. 그러니까 공급 독점자 입장에서의 최대한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LNG 시장, 국제 LNG 시장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장기 계약 개념의 경우에 말씀드렸다시피 천연가스에서는 요새 좀 줄어서 15년 이상을 장기 계약이라고 얘기하지만, 커머디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원유나 석유 제품의 경우에는
그 장기라고 하는 개념이 1년만 계약 기간이 넘어도 우리가 장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랬을 때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표현했던 게 저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저 석유 시장에서의 계약하는 걸 갖다가 하루 데이트하는 거라고 한다면 LNG 시장에서의 장기 계약을 하는 것은 결혼하는 것과 같다라는 비교가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연관되는 것이 많고 많은 고민들이 필요한 것이 이 시장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이 시장에서의 특성은 지금 장기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커머디티 마켓이라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LNG 시장의 경우에는 커머디티 마켓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일종의 어셋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커머디티 마켓을 그냥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간다는 겁니다. 이 시장의 특성이. 그러고 저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 경쟁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는 제 생각에 소비자가 경쟁을 해서 소비자 후생이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는 저는 사실은 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LNG를 잔량 수입하는 우리나라에서 LNG를 경쟁 도입해서 더 소비자 후생이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정말 찾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은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국제 LNG 시장의 구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국제 LNG 시장이 경쟁 시장이냐? 아니거든요. 여기 마켓 플레이어가 많아졌지만 지금 수입하는 국가들 중에서도 한 40개국에서 30개국 정도, 30개국 가까이는 결국 1년에 우리식으로 치면 한 카고 내지 두 카고밖에 안 사는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해봐야 7만 톤, 8만 톤. 그런 플레이어가 증가했다는 것이 시장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아무런 동력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서 허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점진적으로 이제 다양한 계약 조건들이 등장할 거다라는 것은 기대할 수가 있겠지만, 그 시간이 그렇게 빨라질 것이냐라고 얘기하기는 이 LNG 시장 구조의 특성상 상당히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느냐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초기 가스전 개발 경제성 평가에서부터 실제 가스가 공급되는 시기, LNG가 공급되는 시기까지 합하면 저희가 보통 최소한 10년은 걸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양측에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온갖 군데에서 개런티가 다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펀드를 만드는 쪽에서도 거기서 보장이 돼야 되고, 사가는 쪽에서도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초기에는 아직도 그 모습을 크게 벗어났다고 생각지는 않는데, 아직까지는 저는 그래서 이 LNG 시장을 갖다가 복수의 쌍방 독점의 기업들이 존재하는 다수의 주문 생산 구조가 한 마켓에 있는 것일 뿐이지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LNG 시장에 대한 구조의 이해가 그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그린필드의 경우에는 소위 앵커 바이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여기서 이 물량을 이 프로젝트가 최소한의 경제성을 가질 수 있는 앵커 바이어가 확보되지 않는 한 그 프로젝트는 성사되지가 않습니다. 끝까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쌍방 독점 개념을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봤던 것인데, 아직까지도 크게 그 흐름의 그 구조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보기에는 제 입장에서는 다소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시장에서 우리가 흔히 많이, 특히나 이제 가스공사 입장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와 같은 구조화에서 우리가 살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여럿이 달려나가서 사는 것보단 혼자 가서 사는 게 훨씬 더 바게닝 파워가 있지 않을까, 이와 같은 것들을 저희는 주장을 해온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허 박사님하고 논쟁하자는 게 아니라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는 저희가 이제 에너지 전환 정책에서의 가장 기본은 파리 협정에 의한 신기후 체제 도입인데, 이와 같은 과정에서 볼 때 거기서는 파리 협정에서 이미 저희는 화석 연료의 종원을 이미 선언을 했으니까 예측한 게 아니라 종원을 선고한 거라고 보여지는데, 천연가스 역시 저희가 화석 연료로서 거기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2012년에 IEA에서 저희가 천연가스의
그 황금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근데 거기서도 이미 그때도 전제가 저겁니다. 천연가스가 앞으로 무조건 갈 그런 연료야, 가장 깨끗한 연료야가 아니라 얘는 재생 에너지로 가는 데 있어서의 가교 역할을 하는 에너지라고 이미 그때부터도 정의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연가스가 주구장창 뭐 이를테면은 저희가 신기후 체제에서 유일한 대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전환 과정에서 일정 부분 그 브리지 퓨얼로서 일정 부분 할 역할, 그 부분에 대해서 할 거라는 것이 천연가스의 황금 시대의 의미입니다.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볼 때 앞으로 전환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점이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우리가 앞서서 계속 이와 같은 것을 해왔던 미국하고 유럽에서의 것을 사례를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그 셰일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도 2000년부터도 쭉 천연가스 설비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그 석탄 설비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소위 얘기하는 셰일 레볼루션의 효과가 나타나는 2009년, 2010년 이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차이가 나서 가격 경쟁력까지도 천연가스가 확보하는 바람에 역전이 되지 않는, 그냥 둬도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더라도 경제적인 이유에 의해서 가스 발전이 증가하는 그와 같은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선 석탄 화력이 쭉 빠지고 천연가스 발전이 증가하면서 미국의 경우에는 배출 계수가, 발전 부분에서의 배출 계수가 계속 떨어져 나갑니다. 낮아집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유럽의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2008년에 그 유럽 부분에서 금융위기가 오면서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그런데 그 전부터 유럽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또 신재생 확대를 해왔습니다. 정책을, 에너지 전환 정책을 쓰면서 그랬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많다 보니까 이 비용을 무엇으로 커버하게 되냐 하면 발전 부분에 있어서 재생 에너지에 의한 발전의 부분에서 발생한 비용을 커버하기 위해서 천연가스 발전을 줄이고 석탄 발전을 증가시킵니다. 오히려. 그래서 유럽에 있어서의 신재생 정책이 무지무지하게 성공한 것 같습니다. 신재생의 비율이 높아지는 걸 보면. 그런데 그것을 높이는 게 목표가 아니었고, 목표는 저희는 온실가스의 감축이었거든요. 그런데 도리어 그랬을 때 유럽에서는 발전 부분에서의 배출 계수가 높아졌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저는 유럽 쪽에서의 정책이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정책상의 문제가 있고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오히려 점진적으로 신재생에 대한 지원이 좀 줄어드는, 조정하는 정책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요거에서 말이 너무 길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한다면, 제 입장에서는 결국은 앞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가야 될 건 신재생하고 천연가스가 같이 가야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목표하는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패스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연가스만 따로, 신재생 따로 해서는 결국 정책 효과를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는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신재생하고 천연가스는.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 LNG 시장 관련된 이제 다소 경직성, 그게 이제 완화되는 추세는 하는데, 그거를 지금 중단기적으로 계획하고 한다는 건 좀 이르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이제 가스공사와 민간 기업 아니면은 이 전력 자회사들이 이 직수입하는 문제나 우리 국내 이 가스 시장에서의 어떤 향후 관계 설정은 뭐 추후에도 아마 논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 지금 이 천연가스 시장과 관련돼 가지고서 이 재생에너지와 대립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서로 이제 공존해서 가야 된다.
그렇고 유럽 정책 자체가 크게 성공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우리가 특히 이제 독일의 그 에너지 정책이 상당히 성공적이라 그랬는데, 신기후 체제, 그러니까 온실가스 저감 정책으로 보면은 그렇게 성공적이지 아니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석강훈 의원께서 말씀해 주세요. 네. 참고로 시작하기 전에 박 교수님께서 제 소개를 이화여대 소비자학과 교수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제가 지난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 혹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세부적으로 어떤 그 현재 가스공사나 국내 가스 산업의 어떤 효율성, 기능에 대해서 논의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과제의 어떤 역사성을 좀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문제가 당장 미세먼지만 하더라도 얼마 전에 발표된 것처럼 1년에 12,000명 정도가 미세먼지로 인해서 조기 사망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지금 CO2 배출량이 지금 6억 톤이 조금 넘는데 발전 부분에서는 석탄화력 하나로 석탄화력 한 그 기술에서만 2억 톤이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전체 그 온실가스 배출량의 3분의 1이 발전 부문의 석탄화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전도 마찬가지인데요. 원전을 지금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원전 가동이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만 하더라도 원전 이용률을, 그러니까 원전으로 그 당시에 국제 유가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해서 원전 이용률을 95%, 96%까지 유지를 했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원전의 계획 예방 정비를 한 달 내로 다 끝내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짧은 거냐면은 일본이 지난 40년 동안 일본 원전이 평균 계획 예방 정비일이 100일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일본은 그렇게 워낙 꼼꼼하게 계획 예방 정비를 했지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사고를 겪었습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그 과거 정부에서 터무니없는 그 안전규제 정책으로 원전의 이용률이 세계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었는데, 그게 지금 정상화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든 비용이 앞으로 무슨 정책을 하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전력 부문에서는 특히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요. 여하간에 미세먼지와 CO2의 어떤 온상이 되고 있는 석탄화력을 줄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용률이 어떻게든 떨어질 수밖에 없는 원전을 그만큼을 보충을 하려면 실제로 앞으로 20, 30년 내에 실제 이걸 보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가스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가스가 너무 비싸다. 특히 선진국 유럽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발전용 가스가 2배나 더 비싸다.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이제 주장들을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비싸냐라고 봐야 되는데요. 근데 LNG이기 때문에 비싸다라고들 주장이 일반적으로 이야기들이 되는데, 사실은 그 이야기는 절반밖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주택용 LNG, 즉 주택용 도시가스의 가격이 유럽의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영국이나 네덜란드보다 20% 정도 저렴합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발전용은 그 나라에 비해서 2배나 비싼데 주택용 도시가스는 그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나라보다 20% 더 저렴합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과거에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연탄가스 중독 사망자가 1년에 1,500명, 많을 때 2,000명, 3,000명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게 지금의 미세먼지하고 좀 유사한 사태인데요. 그걸 몇십 년 동안 겪으면서 정부가 엄청난 사회적인 압박을 받았고, 그거를 단기간 내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의 전기 사업자들이 1970년대에 인도네시아 가스전을 개발하면서 이제 그 덕을 봐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인도네시아 가스전을 이제
들여오면서 국내 최초로 이제 도시가스가 도입이 된 건데, 근데 국내 주택용 도시가스를 원가대로 만약에 그때 반영을 시켰으면은 우리나라는 아마 도시가스를 아예 들여오기가 굉장히 어렵거나 지금도 도시가스 보급률이 굉장히 낮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연탄에서 그 연탄 중독 사태에서 탈출해야 된다는 이런 강력한 어떤 사회적 과제 이런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전을 통해서 상당량의 도시가스 보급 비용을 부담을 시키게 했고, 그 교차 보조 덕분에 우리나라의 도시가스 가격이 굉장히 가스를 수출하는 나라보다 더 싸졌고, 현재 도시가스 보급률은 그 덕분에 81%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어떤 숫자냐면 세계 3위 국가입니다. 이 정도면 우리보다 도시가스 보급률이 앞선 나라 영국하고 네덜란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봐야 되는데요. 그런 결과가 사실은 연탄이라는 아젠다가 우리가 많이 잊혀진 아젠다인데, 사실은 그 아젠다에 의해서 우리의 그 가스 시장이 규정된다라는 것을 모두가 우리가 좀 모르고 있고, 그거를 그냥 놔둔 상태에서 우리가 발전 부분의 연료 전환이나 에너지 전환을 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연탄에서 탈출을 했으니 지금 그거는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매듭을 이제 지을 때가 됐다. 이게 가스공사가 사오는 게 더 싸냐, 아니면 민간사가 뭐 경쟁을 해서 더 사오는 게 싸냐라는 그런 그 기술적인 문제는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하위의 이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계산했으면 우리는 애초부터 도시가스를 들여올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훨씬 상위의 개념에서 단순하게 뭐 직도입을 허용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우리나라 가스 산업 전체의 질서를 과거의 질서는 이제 좀 매듭을 지을 때가 됐고, 새로운 질서로 좀 가야 된다라는 게 지금 제 주장입니다.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단순하게 미세먼지나 뭐 이런 것만이 아니라 앞서 이제 이제 비용을 잠깐 말씀하셨었는데, 도시가스가 지금 워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나라보다 더 싸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도시가스의 수급 조절 기능이, 도시가스 가격의 수급 조절 기능이 상실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특히 주택용 도시가스의 계절간 수요 격차, 소위 말하는 TDR이 너무 높고, 그거를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스공사가 뭐 계절간 차이가 나는 이제 도입 계약을 맺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 당연히 훨씬 더 비싼 그 가격에 비용을 지출하고 도입을 해야 되고, 또 막대한 이 한여름에 사실은 가스 발전을 많이 돌려야 되는데 가스 발전을 하는 업체에서는, 발전사에서는 오히려 뭐 비싸서 가스를 뭐 석탄이랑 경쟁이 안 돼서 가스를 못 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스공사는 막대한 비용을 가스 발전소보다 더 비싼 탱크를 지어서 저장을 해야 됩니다. 이 전력 수요가 이렇게 지금 올라가는 이 여름에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도시가스는 국내 도시가스 나름대로 가격의 수급 조절 기능을 좀 복원할 수 있게끔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미국도 1970년대 후반까지 도시가스 가격에 대해서 통제를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70년대 후반에 이게 역시도 이 수급 조절 기능을 상실을 하면서 남는 곳은 남고 오히려 모자라는 곳은 이제 이 가격을 통제하다 보니까 미국에서조차도 이제 가스 공급 중단 사태가 일어났고, 그 결과 이제 카터 정부에서 1978년도에 내추럴 가스 팔러시 액트를 통해서 도시가스 가격을 자유화를 시켰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도시가스 보급률이 이 정도였고, 우리가 만약에 80년대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현재 상태였었다고 한다면 당시의 에너지 당국자들은 아마 역시 비슷한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석유의 가격의 자유화를 했듯이 도시가스 가격의 자유화는 언젠가 불가피한 거고,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우리나라 도시가스 보급률이 더 이상 늘어날 수도 없고 지금 세계 최고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인 어떤 에너지 수요 관리를 위해서라도 도시가스 가격을 좀 정상화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정상화하는 방식은 결과적으로 도시가스와 전력으로 이원화된 상태에서
발전 부문으로 하여금 지금 도시가스 비용을 보조하게 주는 이 시스템을 무너뜨려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두 시장을 일본이 하는 것처럼 전력 시장과 도시가스 시장을 개방을 해서 상호 합종 연행을 할 수도 있고 경쟁을 할 수도 있는, 또는 결합 상품을 내놓을 수도 있는 형태로 더 진화를 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역사적으로 요구받는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시장을, 이런 경쟁 시장이 됐을 때 이 독립 규제, 특히 공정 경쟁과 소비자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굉장히 그 강력한 그 독립 규제 기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독일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는데,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이라든가 독일의 에너지 전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많이 간과하는 것은 독일은 그런 것들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1990년대 후반에 그건 EU 전체 차원에서의 규제 개혁이었습니다만 모든 망산업을 개방을 했습니다. 모든 망산업을 개방을 하고 대신 독일 그 이후에 네트워크 규제청을 따로 만들어서 모든 망산업에 대해서 하나의 규제청에서 동일한 일관된 그 규제 방식, 독립 규제 방식을 적용을 해왔습니다. 이런 것이 없었으면은 그리고 망의 중립성, 망의 접근성 이런 것들까지 이제 다 보장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날의 인더스트리 4.0이라든가 또는 에너지 전환이 가능하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더 큰 틀에서 이 가스 산업 문제를 우리가 좀 다뤄야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그 가스 산업 관련된 여러 이 그 토론 과정에서 이 교차 보조 문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은 이 발전 부문이 가정 부문의 이 가격을 보조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지금 그거는 이제 그 유럽 그 네덜란드하고 영국 예를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가정 요금 대 발전 요금해서 가정을 1로 치면은 실질적으로 이 영국이나 이런 데서는 이 그 발전 부분은 0.5 되든지 0.4가 되는데, 우리의 경우는 이제 터무니없이 가정 부분이 이제 그 요금이 낮게 책정이 됐다. 근데 지금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모든 이 에너지 관련돼 갖고 이 요금 자체가 특히 소비자 요금, 그러니까 이제 가정 부분 요금이 되겠습니다만, 이게 정책 요금이 돼 가지고서 조금이라도 올리면은 표가 떨어진다 그래 가지고서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이게 이제 고체가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언젠가는 시정을 해야 될 건데, 그리고 새로운 에너지원을 어떤 에너지 상품을 도입하면은 초기에 이 그 저 싸게 해야 보급이 되니까 하는데, 우리의 경우는 지금 출구 전략이 없이 그게 그냥 계속 이 그 고체화돼서 문제가 지금 발생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가스 시장 국내에서의 어떤 이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그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이 그 지정 토론자의 토론을 마치고 이 그 플로에서 온 이 그 질문에 대한 이 어떤 그 답변을 먼저 드리고서 다시 그 토론에 임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는 이기호 소장님께 질문이 되는데, 러시아 PNG 도입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MMBTU당 달러 기준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LNG 도입 가격과 비교시 어느 쪽이 경쟁력이 있을까요? 그렇고 지금 미국 헨리 합 가격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현 수준을 유지한다면 미국산 LNG와 러시아 PNG의 가격 경쟁력 비교도 부탁드립니다.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남북 관계 화해 무드에 힘입어 러시아 PNG 도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PNG 사업 성공 가능성은 어느 정도이며 LNG 대비 경제성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또 가장 유력한 도입 루트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는 류건웅 교수님께서 두 번째 그 질문은 주시고, 첫 번째 거는 이기호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릅니다. 너무 단호하죠. 근데 제가 사실은 미리 말씀드리고 싶었었는데 유 교수님이 마지막에 아까 슬라이드에서 그 2010년에 PNC 도입 시의 가격, 뭐 비용 같은 거를 보여드렸는데,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해서 모든 조건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생각할 때 과거에 그 경제성 평가를 해본 게 있으니까 이제는 거기서 조금 우리가 모디파이하거나 약간만 애드하면 또 이제 새로운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는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비교는 어려운데, 지난 4월경에 외교부 주관하는 동북아시아 에너지 협력 방안 포럼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 좀 불편해서 그분 말씀을 좀 인용하는데, 백근욱 박사라고 영국 옥스포드 연구소에 계시는 분이 그때 말씀하셨던 것이, 러시아가 잘못 실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 자국산 PNG를 우리 동북아시아 시장에다 보낼 때 무조건 가격 경쟁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특히 금융비용부터 해서 비용을 낮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데, 이거는 시장에 미국산 LNG가 들어오기 전의 얘기다. 미국산 LNG가 들어왔을 때는 어디가 더 경제적인지는 그거는 모른다. 그런 코멘트를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분 말씀을 인용하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네, 류 교수님. 예. 쉬운 얘기 나오는 단순한 공급 루트는 뭐 이렇게 동해안 따라오는 거 있고, 이렇게 오다가 인천 쪽으로 넘어오는 게 있는데, 그런 루트가 중요한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쟁점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쟁점은 물량이 있느냐라는 거죠. 러시아에 그만큼의 물량이 있어서 우리한테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느냐. 러시아가 이제 신동방 정책하는 이유가 유럽에서 제재와 이 러시아하고 영국하고 갈등이라든지 유럽 사회의 갈등으로 이 천연가스를 유럽에 막 파는 게 정치적인 부담이 생겼고요. 두 번째는 이 가스시장의 경쟁이 도입되다 보니까 유가 연동해서 비싼 가격에 가스를 팔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동방으로 넘어오는 것인데, 중국이라는 시장을 쉽게 생각했지만 여기 만만치 않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러시아 자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까 여기 슬라이드에 39페이지에 책으로는 138페이지에 있지만, 러시아 믿을 수 있느냐, 과연 정말 믿을 수 있는 국가냐, 리스크 엄청 높습니다. 국유화를 일단 해본 나라죠. 사할린 2 프로젝트에서 쉘 거 지분 다 뺏어 먹었잖아요. 51% 됐습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우리가 미국이나 이런 서방과의 관계에서 미국이 러시아산 가스를 우리가 거기 러시아 쪽 가스에 목을 매는 걸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걸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느냐, 북한이라는 이 특수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북한 문제 여전히 아무리 남북관계가 호전된다 하더라도요, 저는 못 믿겠습니다. 이걸 그쪽에 파이프라인을 놔서 거기를 통해서 우리가 겨울에 안정적으로 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다, 믿을 수가 없어요. 뭐 러시아가 보장하면 된다 그러는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속국이었었고요, 북한과 러시아보다 더 긴밀한 관계의 국가였는데도 불구하고 공급 중단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가격 때문에도 그랬고 물량 때문에도 싸웠고 해결이 잘 안 돼요. 이게 우크라이나 자체의 정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별 문제가 다 생깁니다. 이런 것들을 냉정하게 반영해서 여기에 뭐 경제성 2010년에 이야기한 거에다가 그런 리스크들이 가격으로 다 반영이 되고, 그 최악의 순간에 대해서 대응 대책이 없으면 저는 이거는 환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가스공사에 입사한 지가 2001년에 제가 가스공사에 있었는데 5년까지, 그때도 남북로 파이프라인 얘기했고요. 제가 들어가기 10년 전에도 남북로 파이프라인을 얘기했답니다. 이게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아직 MOU만 체결됐지 그 이상 뭐 전혀 진전된 일이 없어요.
지금은 마치 오늘 내일 될 것 같지만 제가 봐서는 결코 오늘 내일 문제가 아니고 설령 1, 2년 안에 협약이 체결돼도 건설하고 가스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최소한 뭐 7년, 10년 이렇게 봐야 되지. 이건 우리처럼 성질 급한 나라에서 뭐 6개월 안에 뭐가 이루어지고 이런 거는 상상을 안 하는 게, 에너지의 호흡에서는 최소한 10년, 20년 길게 봐야만 올바른 답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이기호 소장님하고 똑같은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봐서는 아직 뜬구름도 아니다 싶은 제 의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에너지 전환 정책과 신재생 에너지 3020 정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탈원전, 탈석탄은 가능해도 2030년 신재생 에너지 20%의 보급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때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 목표에 부합하면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LNG 수요가 계획보다는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LNG 공급의 불확실성 해소와 공급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정부나 가스공사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나요?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국제 천연가스 시장을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각각 유리한 시기가 일정한 패턴으로 움직입니다. 현재는 구매자에게 유리한 시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판매자에게 유리한 시장 구조로 전환될 시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천연가스 직수입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 사회적 이견이 크게 존재합니다. 천연가스 직수입 확대가 국내 천연가스 산업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발전 방향인지 궁금합니다. 이 관련돼 갖고서 아마 이기호 소장님이 첫 번째로 말씀을 해주시면. 일단은 그 아까 말씀하셨던 거에서 그 에너지 전환 정책이 향후 될 때 그 현재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뭐 대표적으로 3020이 안 됐을 때 LNG 쪽에서는 그걸 백업할 수 있느냐. 저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원전도 계획대로 되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의문이거든요. 그럴 때 정말 그 모든 책임은 현실적으로 보면 LNG가 다 져왔습니다. 현재까지도 계속. 그리고 최소한 제가 저희 회사하고 정부 입장에서는 최소한 그때 30년까지는 지금 얘기할 단계는 아니지만 지금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어떻게든 지금 그 변동에 대해서 대응할 그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전략은 지금 다 짜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들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제가 대답을 드리기보다는 저는 이 천연가스 국내 가스 시장에서의 항상 불확실성, 불안정성의 요인은 발전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발전에 좀 이 시장이 안정되면 천연가스 시장은 안정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요새 특히나 저희가 8차 장기 전력수급 계획 때부터도 들으면서 모든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게 이제는 더 이상 경제급전이 아니라 환경급전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발전사 입장에서 그 경제급전을 하지 않아야 될 아무런 유인이 없습니다. 규제도 없고. 결국은 환경급전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현실성을 가지려면, 이루어지려면 환경급전을 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만 그 부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서 그런 예상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대안보다는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부가 정책적인 대안을 갖고 있는가라는 부분이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게 첫 번째 질문에 대답이 됐으면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판매자 시장하고 구매자 시장 얘기인데, 그럼 한마디 더 드리면 지금 LNG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역사가 무지하게 짧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1987년에 처음 LNG를 도입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김대중 정부에서 가스공사 민영화, 경쟁, 그다음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 도입 경쟁 이런 것들을 추구할 때가 98년인데 그때 당시에 LNG를 생산 수출하는 나라가 7나라였습니다. 수입하는 나라가 9나라인데 그런 구조에서 경쟁을 얘기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그 시장 규모밖에 안 됐었는데 그랬고요. 그런데 그때 아시아 외환 위기가 오니까 갑자기 예상되지 못하게 수요가 확 떨어지면서 LNG 시장에서 처음으로 2000년 그 전후로 해서 그때 그 소위 얘기하는 그 구매자 시장이라는 게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거의 판매자가 모든 거를 그 시장 지배력을 가졌었는데요. 그런 이후 약간의 이제 그 시장 지배력이 왔다 갔다 하다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구매자가 시장 지배력을 좀 갖게 되는 현상이 왔는데, 결국 이와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익세스 디맨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결국은 결정을 하게 될 건데, 그럴 때 지금 저희는 좀 처음에는 최근에 그 전 한 2017년 16년만 해도 좀 약간의 여유가 있을 걸로 봤는데,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에 중국 수요가 확 증가하면서 중국이 LNG 수입의 2위 국가가 됐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는 이러한 새로 LNG를 도입하는 국가들에서의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상당히 여유가 있었던 익세스 서플라이를 쫙 흡수해버리면 좀 시기가 좀 당겨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수요 측면에서는 그렇고, 공급 측면에서는 최근 한 2년 동안에 제가 알기에 LNG 프로젝트에 있어서 최종 투자 결정이 된 그 프로젝트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증가될 수 있는 소스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급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고 수요는 증가는 기대되기 때문에 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이러한 그 추세가 간다면 기대보다 빨리 구매자 시장에서 판매자 시장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싶고, 좀 도망가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만약 숫자를 얘기한다면 2025년 전에 그쯤에서 약간 전에 정도나 그쯤에 판매자 시장으로 전환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제가 저희 쪽에서 이제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워낙 소장님께서 전반적인 내용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민간에서는 물론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고, 얼마 전에 이제 플래츠랑 같이 세미나를 하면서 몇 가지 얘기를 좀 주워 들은 얘기를 전해드리자면, 보통 한 23년에서 25년 사이가 이제 밸런스가 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소장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던 그 이유에 의해서.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그 천연가스전의 개발에 대한 것이 조금 늦춰지고 딜레이되는 것이 발생하면서 공급이 좀 많이 줄을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국발로 굉장히 많은 LNG 수요가 증가했었던 그 측면과 이제 공급이 좀 줄어드는 그런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2020년, 21년쯤에도 올 수 있지 않을까 밸런스가, 그렇게 예측하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직수입 확대가 바람직하냐, 이건 이제 정책적으로 맞다 틀리다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변화, 글로벌한 LNG 시장의 변화, 그리고 국내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상황에 의해서 볼 때 국내 수요가들 사이에서 이런 요구가 있다는 거죠. 이를테면 뭐 서부발전이라는 회사를 예를 들겠습니다. 그 회사가 만약 LNG 발전소를 짓는다라고 할 때 20년 동안 이 LNG를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는 게 저렴할 것이냐, 아니면 싱가포르 법인을 통해서 받는 게 저렴할 것이냐라는 현실적인 고민이 이미 시작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르게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한전을 통해서 전력을 공급받는 것이 유리할 것이냐, 아니면 자체적으로 LNG 발전소를 지어서 자가 발전을 하고 혹시 전력이 남으면 시장에다 파는 것까지 고려할 수 있는, 이를테면 이제 전력 사용에 있어서 버퍼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현실에서 시장에서 각 기업들이 현재 실질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시장에서의 고민사항이다. 그런 것이 앞으로 조금 더 확대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맞을지 틀릴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장에서의 흐름은 앞으로 그런 방향이 조금 더 변해가지 않을까. 물론 이제 도시가스, 그러니까 일반 개인이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그 측면에 있어서의 시장까지 옮아가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만, LNG를 대규모로 수요하는 수요자들에 있어서는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나을까, 아니면 싱가포르에 있는 국내 기업들이 브랜치를 가지고 있는 회사를 통해서 공급받는 게 나을까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그 바이오가스 메탄 60%를 업그레이드한 바이오메탄의 국내 포텐셜이 LNG 수입량이 한 5%로 추정됩니다. 에너지 자율 제고, 신재생 에너지 확대, 국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바이오메탄 지원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그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신규 진입 가스 업계는 배관망에 대한 도매업자의 독점적 사용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 중립성을 확보할 방안이 있는지 여부가 질문의 대상입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발전소가 운영 종료 시점이 2060년경으로 가스 고갈이 코앞으로 닥치는 상황에서 2020년 이후 국내 신규 가스 발전을 건설하여 발전 사업 참여 계획을 정부에 제출한 기업이 있나요?가 질문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망산업, 그다음에 바이오가스를 지금 이 도시가스로 일부 지역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요 관련돼 가지고서 혹시 근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 메탄 가스 이게 메탄 60%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LPG를 섞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항상 경제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가스 생산 단가가 어느 정도 경제성이 있으면은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물론 여기서 지금 질문하신 분은 LNG 수입량이 5%로 이제 추정이 된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 문제라는 것은 항상 경제성인 것 같습니다. 경제성만 어느 정도 확보되고 하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 망 중립성 아니면은 공동 배관망 사용과 관련돼 가지고서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소매 시장을 개방해야 된다는 건데, 여기에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까지 소매 시장, 전력도 그렇고 가스 시장에 소매 부문 이 자율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돼 갖고 혹시 망 중립성은 아마 이제 가스 시장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논란이,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면 제일 민감한 문제가 될 겁니다. 이제 가스공사가 망을 가지고 있으면 제3자가 들어왔을 때 차별할 거 아니냐, 못 들어오게 하거나 가격을 차등을 줘서 나는 비싸게 망을 쓰게 만들 것이다라는 우려가 안 생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가스 시장을 만약에 경쟁 체제로 도입한다 그러면 망 중립성과 그걸 규제하고 시장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는 동시에 그냥 같이 나오는 문제고, 이미 그거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호주나 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판단만 서면, 만약에 시장 제도를 바꾸겠다, 틀을 바꾸겠다 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그러니까 뭐 이 가스공사에서 회계 분리를 할 거냐, 아니면 완전히 독립된 계열사로 할 거냐, 완전 제3자로 할 거냐, 이런 거는 이제 정책적 결정의 문제로 봅니다.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논리적인 문제는 해결이 됐고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게 큰 문제고요. 20년 이후에 신규 가스 발전 신청을 한 거를 제가 직접은 잘 모르겠고요. 이제 전제되는 게 가스 고갈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일반적인 기구들이 얘기하는 거는 가스 고갈 문제가 그렇게 우려할 것은 안 됩니다. 이 비전통 가스까지 해서 최소 200년은 뭐 문제 없이 가스, 천연가스에 대해서 가격은 뭐 어떻게 되든 오를 수도 있고 문제는 안 되고, 기왕에 제가 그냥 마이크 켰으니까 한마디만, 요거 질문하신 거 말고 한마디만 또 드리면, 우리가 이제 간과하고 있는, 요즘에 남북 문제가 화해 모드가 오면서 간과하고 있는 문제가요, 북한의 도로 이외에 에너지를 공급한다 그러면 이제 가스 말고 전기를 공급한다 그러면 어떤 전기를 공급할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별 고민을 잘 안 하세요. 가스를 도입해서 비싼 전기를 줄 것이냐,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그거 어려우면 우리 이 대한민국에서 그게 어렵다 그러면 결국에 또 선택의 문제가 또 나옵니다. 원전 돌리고 석탄 돌리자는 이야기가 또 나올 거예요. 지금 사실은 숨어 있는 문제, 정말 12일 날 합의되고 우리가 전기 줘야 된다면
또 다른 정말 심각한 문제가 또 나옵니다. 그러면서 전기를 얼마를 줄 건데, 그럼 그 또 부족한 부분은 바로 천연가스라든지 뭐가 또 들어와야 되는데 그건 또 어떻게 해서 할 건데 하는 게, 이렇게 이 기쁜 즐거운 모습으로 박수를 칠 게 아니고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하는 저 개인 의견을 또 드립니다. 저 죄송한데 네, 제가 저기 아까 배관망 이용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좀 혼란이 있으신 것 같은데, 가스공사가 관리하고 보유하고 있는 그 주배관망의 경우에는 이미 공동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혼란을 안 겪으셨으면 싶습니다. 다만 저희가 어떤 그 새로운 소비자가 들어오거나 했을 때 거기서 배관망에서 일정 그 압력을 유지 못할 때 추가적인 저희가 압력 유지 설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나 어떤 설비 운영상의 문제가 생길 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비용은 어떻게 누가 감당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오면 정부와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스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배관망에 대해서 공동 이용은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이제 플로에서 제기한 질문에 대한 어느 정도 답변이 됐을 거로, 이제 시간이 돼서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제자 류건웅 교수님께서 상당히 좋은 발표를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가스 산업이 에너지 전환에 따른 이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는데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그렇게 녹록지가 않다. 그래서 첫째로 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제대로 설정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파리에서 이 37%를 줄이게 하고 국내적으로 약 2억 톤을 줄이기로 했는데, 이게 가능한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언제까지 해서 그런 스케줄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에너지 원별로 전원 구성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스 산업이 원전이나 아니면은 석탄 발전 이 감축분을 어떻게 보면은 도맡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0%의 재생 에너지 목표가 달성되지 않을 경우 그것도 차액 물량까지도 떠 앉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불확실하다 보니까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고, 오늘 발제자분, 그 다음에는 가스공사의 이기호 소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이 가스 시장이 물론 미국의 셰일 가스 생산 이후에 다소 완화됐지만 아직까지 상당히 경직되어 있다. 그렇고 우리가 지금 이 새로운 이 가스 도입을 해야 될 시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간 어떤 대비를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상당히 비싸게 사올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고 남북 파이프라인 사업과 관련돼 가지고서 물론 일부 정치권에서 이걸 이제 상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이 LNG를 이제 주로 사용하고 해서 지금까지는 거의 이 국제적으로 이 협상력이 상당히 약화됐는데, 만약에 LNG를 천연가스를 PNG 형태로 들어올 경우는 다소 협상력이 배가 되지 않을까 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향후에는 이 러시아에서 만약에 오는 PNG하고 미국에서 오는 셰일 가스하고 이제 경쟁이 될 테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경제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근데 지금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이 천연가스를 PNG로 가져온다는 게 그렇게 녹록지는 않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아마 우크라이나의 경우 작년에 한 97 BCM 정도의 러시아 물량을 서유럽으로 이제 보내주고서 30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1 BCM당 약 3,200만 달러를 지금 받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아까 여기 나오는
100km 그 다음에 100입방미터 수송하는데 1.6달러인데 아마 한 2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것도 상당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공급 중단세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문제도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발표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